네, 안녕하세요. 더함공동체교회 성도 여러분. 직원교육 두 번째 강의가 들어갑니다. 직원교육은 총 10강이 있고요. 그중에 첫 번째 강의는 성경에 나타난 공동체 개념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이제 그 공동체 개념에 대한 그 일반 학문의 그 개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일반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 가운데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고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누려지는 그런 은총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기도의 기쁨이나 말씀의 깨달음, 뭐 혹은 그 뭐 찬양할 때의 기쁨, 함께 예배하는 것,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 말씀, 뭐 이런 것들이 특별 은총이 되겠죠. 뭐 구원도 마찬가지로 특별 은총의 영역이고요. 자, 그런데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뭐 태양이나 바람, 공기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에는 그 자연의 원리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인 원리, 인간의 지식의 모든 원리들도 포함이 되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밝혀진, 뭐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진 모든 것들, 모든 지식들도 뭐 인간이 밝혀내고 인간이 연구하는 것들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연구도 뭐 성경에도 충분히 지난 1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이론들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교회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공동체 학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주요한 흐름만 좀 살펴보고, 교회는 어떤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또 성경에 나타난 공동체 개념에 대해서 또 일반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에 나타난 공동체 개념을 어떻게 현대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현대 시대에 적용되는 게, 그 성경에 나타난 공동체 개념이 현대 시대에 적용되는 게 타당한가,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의 학문적인 개념의 그런 공동체 이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공동체 이론을 뭐 거의 최초로, 그전에도 어떤 학자들이 있었겠지만 학자들에게 알려진 거의 최초로 그 개념을 이론화한 사람은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 이전까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위, 이 왕이나 혹은 그 국가 정체성을 담고 있는 법이나 이런 것들, 어떤 특정한 권위를 중심으로 그 권위 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 맞춰서 형성하는 개념으로만 존재를 했죠.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기보다는 뭐 국가나 사회로 접근하는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데카르트가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공동체적 정의들을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데카르트는 사실상 지금 뭐 성경에 나타난 그런 형태의 공동체 개념을 생각했다기보다 조금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의 공동체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요. 그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그 고전적인 방법들처럼 하나의 진리로 모이는 것이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이고 그 하나의 진리로 다 모이고 그 진리 밖에 있는 것들은 이제 무시해야 되는, 혹은 그 진리로 어 들어오게 해야 되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해를 했었는데, 이 데카르트가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는데 다른 진리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속돼 있던 공동체의 생각만이 오직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여행을 다니면서 만나게 되고 충격을 받죠. 그러면서 공동체 구성원이 다양할 수 있는 공동체들마다 생각이 다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오직 하나의 진리만 추구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 공동체가 다를 때 어떻게 이 공동체를 끌고 가야 할까?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때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럴 때 이 데카르트가 생각을 했던 건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건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때 이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건 단지 그냥 권위로 "왕의 명령이니까 받아들여." 뭐 "신의 명령이니까 받아들여."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그럼 이 다양한 생각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데카르트는 그게 이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한 그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의 공유가 계속 반복되면 어떤 하나의 생각에 다다를 수 있다고 데카르트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의 진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 이성을 통해서 하나의 진리에 다다르게 만드는 것이 공동체의 어떤 목적이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일 것이라고 이 데카르트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는 심신이원론을 주장하면서 몸과 그러니까 신체와 정신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서 신체적 요구들은 무시될 수 있는 것이고 정신적 요구들이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 이 정신에 소속돼 있는 이성적인 그 생각을 중심으로 논리적인 그런 설득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성적인 반응을 통해서 공동체의 그런 다른 점들을 하나의 진리로 맞춰 가고자 공동체의 구성 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데카르트의 이론들은 훨씬 더 많은데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들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이 생각이 다를 때 데카르트의 방식이라면은 열띤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이성적인 방식으로 하나의 생각에 다다르게 해야 되는 것이었겠죠. 근데 거기와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데카르트와 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이 스피노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다른 진리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거는 욕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데카르트는 욕구와 감정을 신체에 소속된 걸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하위 개념으로 두었는데 스피노자는 몸과 마음은 떨어질 수 없는 심신 일원론을 주장해서 몸의 요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공동체의 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와 욕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욕구가 채워져야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다. 공동체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려면 그 개개인들의 욕구들이 다 채워질 수 있어야 한다고 스피노자는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욕구만 채워지고 국민들의 서민들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고 본 거죠. 왜 자꾸 왕이 바뀌고 혁명이 자꾸 일어나고 분쟁을 통해서 나라가 갈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면 그 욕구의 문제들을 어떤 특정 계층들에게 몰아주었기 때문에 다른 계층들이 그 혁명을 꿈꿀 수밖에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욕구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체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권을 갖는 그룹 왕권에서는 그 왕이 결정권을 가질 것이고 공화정에서는 그 의회 의원들이 결정권을 가질 텐데 그 결정권을 갖는 그룹은 구성원들의 욕구가 채워지는지를 확인하고 어 그 공동체를 운영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혹시 이런 정책을 펼쳤을 때 어떤 집단에서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욕구에 반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그 집행을 하는 법을 집행하고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스피노자는
모든 개인이 어떤 경로로든 결정권을 갖는 그룹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 때문에 사실상 스피노자는 그 당시에는 주요한 그런 주류의 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권이 많을 때고 그 기독교가 아주 암흑기를 달리던 그런 때였는데, 그런 중세 시대에 이런 주장을, 이런 민주적인 주장을 하니까 이해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스피노자는 말하자면 투표권을, 정치로 이야기하자면 투표권을 모든 사람, 심지어 노예들, 여자들에게까지도 다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당장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언젠가는 내가 저 운영하는 자리에 가서, 그것을 집행하는 자리에 가서, 결정권을 갖는 자리에 가서 이 욕구를 채울 수 있다라는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성은, 데카르트는 자꾸 이성을 생각했는데, 이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공동체의 핵심으로 생각했는데, 스피노자는 이성은 공동체의 목표나 절대 기준, 그러니까 일자라고 하는 건 이제 절대 기준인데요. 그 신도 하나의 일자로 봅니다. 신의 명령도. 그런 이성이 그런 일자, 공동체의 최종 목표, 공동체의 가장 궁극적인 것으로 둘 수 없고, 이성은 욕구와 욕망을 이루는 방편일 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계층들의, 모든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개념에서 이 공동체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운영이나 그 결정권을 갖는 조직에, 그 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그게 하이어라키로 위계로 되어 있든, 아니면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갈 수 있든, 그런 통로들이 열려 있어야 불만 없이, 폭동 없이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서 그 욕구와 욕망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제 스피노자는 봤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은 다 이 데카르트보다는 스피노자의 생각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관심 있게 이제 그러니까 바라보는 그 공동체 연구를 하면서 많은 공동체 학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이론들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관심 있게 봤던 학자는 장릭 낭시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장릭 낭시라고 하는 사람은 무유의 공동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아주 감동 있게 읽었고, 이 장릭낭 씨의 스승인 그 블랑쇼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도 있다 할 텐데, 그 사람은 늘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굉장히 독실한 사람이었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장릭낭 씨의 공동체 개념에도 그 기독교적인 그런 성경적인 개념들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릭낭 씨는 공동체, 지금 현재 사회에 공동체 이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고요. 그리고 현대 철학자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몇몇 철학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장리낭 씨는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데,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과 모리스 블랑쇼라고 하는 그 철학자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스승들의 이름을 말한 이유는 장리낭 씨의 이론, 공동체 이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이론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통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의의 공동체라는 책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장린랑 씨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의 스승이었던 자크 데리다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크 데리다는 환대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고요. 그 외에도 많은 책을 썼지만 특히 공동체와 직접적 관련을 갖고 공동체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는 아니고, 환대, 용서, 타자, 뭐 사람 사이의 차이와 뭐 연속, 이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인데요. 그중에서 특히 환대에 대해서 그 장리낭 씨의 공동체 이론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크 데리다의 그 차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데서 그 사람의 환대의 개념이 출발을 하는데요. 누구나 다 어떤 차이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쌍둥이도, 형제도, 자매도, 부부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어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에게 어떤 규칙을 설정하고 그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르다는 그 이유로 어떤 인간은 이러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다고 자크 데리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모두에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절대적 타자다. 이렇게 먼저 인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동일한 사람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심지어는 규칙과 법도 그래서 상대적이라고 자크리 데리다는 생각을 했고요. 문화도 전부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존을 위해서는 인간은 공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공존을 위해서는 그 절대적 타자들임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절대적 타자들임을 인정하고 그 절대적 타자들이 자기와 동일화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 절대적 타자들을 절대적 환대로 접근해야 공존될 수 있다고 사람이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는 자기와 같음과 다름과 상관없이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적 환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 정치적인 성향이든 인종이든 나이든 세대 차이든 어떤 학문적 토대에 있든 전혀 어떤 지역적 토대에 있든 상관없이 인간이 절대적으로 나와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절대적 차이, 절대적 타자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만 환대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만 환대해서는 심지어는 내 아내도 쌍둥이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만 환대하면 언젠가는 다 관계가 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절대적 타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향해서 절대적 환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절대적 환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의식을 완전히 해체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 편견 이런 것들을 다 완전히 해체하고 타자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제 환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해체, 자기의 편견이나 생각들을 내려놓는 자기 해체 없이는 공존은 불가능하다. 공존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블랑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블랑쇼라고 하는 사람은 우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블랑쇼가 만든 우정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 자크 데리다랑 좀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절대적 타자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자크 데리다와 블랑쇼가 거의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좀 이제 자크 데리다와 블랑쇼가 좀 갈리는데요. 자크 데리다는 절대적 타자이기 때문에 절대적 환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 블랑쇼는 절대적 타자이기 때문에 상호 침입해서는 안 되고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우정이다. 그러니까 우정은 절대적 가까움을 버리고 무심함에 대한 열정을 갖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랑 우정을 나누기 때문에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나와 동일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절대적 타자이기 때문에 나와 동일화되는 욕심을 포기하고 그 사람에 대해 무심하기로 결정하고 그 무심함에 대한 열정을 갖는 것이 우정이다 이렇게 블랑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발은 같았는데 절대적 타자라는 출발은 같았는데 방향성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자크 데리다는 좀 좀 연대를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블랑쇼는 좀 느슨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정이라고 하는 건 참된 우정이라고 하는 건 동일화. 나와 같아야 돼. 야, 나랑 정치적 색깔이 같지 않아? 달라? 나와 종교적 성향이 같지 않아? 달라? 이렇게 의심하는 걸 다 버리고 동일화를 해체하고 절대적 타자성을 위해 노력하는 게 우정이다. 블랑쇼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릭난시는 이 두 스승에게 배운 장릭난시는 어떤 생각을 공동체에 대해서 갖냐면 그 블랑쇼의 우정과 자크 데리다의 환대를 배우면서 이 장릭난시는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건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공동체 연구에 몰입을 하는데요. 이 무위의 공동체라고 하는 아까 표지 보여드린 그 무위의 공동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장릭낭시의 이 무위의 공동체는 사실은 이게 의미가 좀 이상하죠. 무위 그러니까 약간 동양적인 느낌도 나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리가 없는 공동체 즉
모두에게 노출된 공동체 이런 의미예요. 모두에게 다 보여지는 공동체.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에게 다 노출이 돼 있다. 그래서 인간은 만남, 접촉, 노출의 본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만남, 접촉, 노출의 인간의 본성이자 이게 공동체의 속성이라고 봅니다. 만나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노출되지 않으면 인간은 존립하고 살아갈 수 없다. 공동체도 설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린낭시는 노출이 없는 건 공동체에서 죽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통하는 게 곧 공동체에서는 살아가게 만드는 호흡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없는 걸 방치하는 건 공동체적인 죽음이다. 그러니까 소통이 없는데 소통이 없는 채로 두는 건 살인하는 것과 같다. 죽음에 대한 방조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이 소통을 위해서 만나고 접촉하고 자기를 노출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근데 위험한 건 이게 곧 동일화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동일화라고 하는 건 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우리가 서로 같지 않으면 상처를 입거든요. 나랑 달라? 나는 민주당인데 너는 국힘당이야? 뭐 이러면 또 이유 없이 소속으로 그냥 상처를 입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 중에 하나인데 이 장링낭시는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적 속성과 만남, 공동체적 속성으로서의 만남과 접촉, 노출을 위해서 이런 동일화가 가장 큰 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동일화 지식, 그 동일화 지식이 소통을 멈추게 한다고 봐요. 나와 같아야 돼라고 하는 압박이 소통을 멈추게 합니다. 왜 나랑 생각이 다르지? 여기에 몰입되기 시작하면 소통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지 상대방도 나와 같이 동일화되도록 설득하는 건 잘못된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를 노출하는 것과 나와 같으라고 주장하는 건 많이 다른 겁니다. 장린낭시는 이 구분을 명료하게 하고 이 구분 안에서 동일화를 요청하면 공동체를 깨는 것이라고 보고 노출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동일화 지식이 소통을 멈추게 하기 때문에 이 동일화 지식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폭력이 된다고 보는 거죠. 이 혐오와 배제가 그 폭력이 공동체에서 종종 발생을 하는데 혐오, 배제, 폭력을 이 장린낭시는 다 동일선상에 봐요. 배제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봐요. 배제도 결국은 혐오라고 보는데 이런 혐오와 배제는 결국 타자를 동일화하려는 그런 속성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누구를 배제할까요?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만나기가 꺼려지고 배제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곧 혐오이고 이건 곧 폭력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나와 동일화하려는 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일화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사람은 곧 배제를 시키게 되고 혐오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죽이려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달라도 상관없이 노출할 수 있고 접촉이 가능해야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복된 그런 어떤 행복한 그런 공동체적 본질을 누리려면 낯선 것을 찾아가서 그 낯선 것을 적극적으로 환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자꾸 그 같은 것을 찾고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장린낭시는 낯선 것을 찾아가서 그 낯선 것을 나와 달라도 적극적으로 환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은 이 공동체가 자꾸만 어떤 특정한 동일화 지식으로 가려고 하면 그 동일화 지식으로부터 소외된 구성원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을 계속해서 소외된 채로 두면 그건 공동체적 살인이 되는 건데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동일화 지식으로부터 소외된 공동체 구성원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을 공동체 구성원 안으로 노출시키고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과 접촉하고 그 사람과 만나는 적극성을 띠면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는 고정되어 썩지 않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완성품이 아닌데 그렇게 동일화 지식으로부터 대체적 동일화 지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노출시키고 그들의 소리를 들음으로 공동체는 오히려 역동하고 움직이고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릭낭시의 이런 이론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성경적인 입장에 굉장히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릭낭시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장릭낭시가 이 무위의 공동체라는 책을 내고 나서 그의 스승이었던 자크 데리다는 열띤 이 찬양을 합니다. 자기의 제자이지만 매우 탁월하다. 장릭낭시는 접촉의 철학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릭낭시를 매우 칭송을 합니다. 반면에 모리스 블랑쇼는 좀 약간 반대 입장을 밝혀요. 인간은 결코 노출될 수 없다. 이렇게 모리스 블랑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릭낭시가 쓴 무위의 공동체에 대한 반발로 밝힐 수 없는 공동체라고 하는 책을 써요. 이 밝힐 수 없는 공동체라고 하는 건 결국 말을 좀 이렇게 멋있게 했지만 노출시킬 수 없는, 노출될 수 없는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개별적인 존재인데 다 타자인데 다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노출이 될 수 있냐? 노출될 수 없어. 인간은 기본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속성에 있지 않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게 답이야. 침묵이야말로 공동체의 중심이자 사랑이야.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히려 사랑이야. 온전한 소통이라는 건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밝힐 수 없는 공동체라는 책을 써요. 물론 더 깊은 이야기가 있는데 간단히 아주 맥락만 잡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장릭낭시는 이 모리스 블랑쇼가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 반응은 못하고 모리스 블랑쇼가 이 밝힐 수 없는 공동체라는 책을 쓴 18년 뒤에 마주한 공동체라는 책을 또 씁니다. 이 마주한 공동체라는 책에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를 피력하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무위의 공동체, 노출된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는데요. 인간이라고 하는 공동 내 존재라고 주장을 해요. 이거는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세계 내 존재다. 인간이란 모든 인간은 세계 내 존재다라고 말한 것에서 빌려와서 말한 건데 모든 인간은 공동 내 존재라고 주장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공동체에 소속하기를 원하는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속성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마주하는 존재로 정의해야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혼자 남겨진 존재로 인간을 계속 몰아간다면 인간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공동 내 존재, 공동체에 소속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된다. 먼저 인간은 누군가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먼저 장릭낭시는 그 블랑쇼의 말에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릭낭시는 일종의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뭐 끝까지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운동을 했던 젊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의 공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재산의 경우가 좋은 가치지만 이 재산의 공유나 가치의 공유,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재산의 공유나 가치의 공유 등으로 함께 있음을 대체하려 했던 모든 운동은 허상인 게 밝혀졌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재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있음을 확인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허상인 게 밝혀졌다. 이미 이제는 함께 있음 자체만이 진짜다. 함께 있음이 실존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건 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재산을 나눠야 되거나 가치를 공유해야 하거나 이런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건 무엇을 하기 위함이거나 무엇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함께 있음 자체가 함께 있음의 목적이자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속성 자체가 함께 있음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게 이유이자 근거이자 최종 목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리스 블랑쇼가 말하는 건 인간의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 소통될 수 없는 존재다, 서로 노출시킬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그 모리스 블랑쇼 스승의 말은 결국 인간의 속성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음을 통해서 다른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그 함께 있음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인간의 의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장릭 낭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자체로 접촉의 존재, 그러니까 접촉을 위해서 인간은 부름을 받았고 접촉으로 응답한다고 해요. 이게 되게 모호하고 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말 같은데, 제가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온 이유는 달리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그냥 접촉의 존재다, 접촉으로 부름을 받고 접촉으로 응답을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만나야 되고 접촉해야 되고 노출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고, 그게 인간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다고 장린왕 씨는 끊임없이 그 공동체의 속성을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가 살아있다고 확인하게 만들고 무엇이 실존인가, 그거는 몸을 베풀고 선행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건 전부 다 부수적으로 결과로 나오는 거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 우리를 살아있다고 확인시키는 건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주한 공동체의 책을 쓰고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많은 그 데카르트의 주장, 하나의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데 그 하나의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의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 스피노자의 주장,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결국은 그 구성원들이 어떤 욕구와 욕망을 갖고 있는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그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구성원들의 욕구와 요구들을, 그 욕망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공동체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스피노자가 말한 것. 절대적 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사는 것이다, 거리를 서로 두고 침입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모리스 블랑쇼. 절대적 타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타자를 환대해야 한다라는 게 자크 데리다. 그리고 이야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인간은 함께 존재하고 접촉하고 만나고 노출하도록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출할 용기나 혹은 그 공동체적 보편적 개념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노출시켜서 오히려 그 공동체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가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게 만드는 거다.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를 노출하고 서로 만나고 서로 접촉해야 우리의 삶의 의미가, 삶의 그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요 정리를 통해 볼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의 의견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제가 장린왕시를 연구하다 보니까 장린왕시의 말을 더 많이 해서 장린왕시에 더 많이 설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성경의 맥락에서도 지난주 1강과의 맥락에서도 장린왕시의 주장이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또 이 주장이 맞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동의하지 않고 뭐 데카르트의 생각이나 스피노자의 생각이나 혹은 뭐 모리스 블랑슈의 생각이나 자크 데리다의 생각 정도까지만 가도 전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뭐 중요한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지점을 던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는지 각자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서로 그것들을 나누며 노출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출시키되 동일화를 요구하지 않고 충분히 그 노출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환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3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